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유리입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3회 규정에 근거해서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실시되는 겁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지금 현재 MBC와 KBS에 의해서 동시 생중계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조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시죠. 김영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토론은 요즘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분야, 바로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건데요.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조직 개편, 이 큰 틀에서 논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세부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경제 기능, 그리고 통일, 외교, 안보 문제, 그리고 교육 및 기타 문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보겠는데요. 이 토론의 의제는 정치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패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은요, 제가 먼저 여기 계신 네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늘 처음으로 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된 토론으로 도입이 되는 건데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여기 계신 네 분이 일단은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십사 하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질문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한 분이 질문하시고 또 딴 분이 아주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시청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을 좀 삼가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 좀 흥분하시다 보면 인신공격성 발언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사회자로서 분명히 제지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죠.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 지금 현재 제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있는데요. 이 각 당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어떠한 방향으로 돼야 하는지 제가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김영호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는가 하면 산업과 산업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또 융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성장 동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구온난화나 고유가로 인해서 장래가 불확실한 이런 측면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 각국은 정부를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기에 이 갈라먹기 시기의 정부 부처로서는 세계화에 대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의 칸막이 그리고 규제 이런 것으로서는 국민과 기업의 위축만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화가 되더라도 정부는 수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엔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은 큰 정부를 지향했던 과거와는 달리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했다는 점에 대해서 근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해방 이후 최대의 정부 개편 작업에 있어서 그 절차나 과정이 너무 졸속이고 또 밀어붙이식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 상징인 통일이나 또 여성부 같은 데는 폐지를 했는가 하면 또 장래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정보통신, 과학기술 이런 분야 축소했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권한이 강한 부처는 강화하고
또 농촌진흥청 등 농민과 서민의 권익을 신장시킬 기관은 축소하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여론 수렴 속에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발언하시는 순서입니다. 새 정부가 새로운 국정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조직도 좀 손을 대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도와줄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문제가 지금 많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정부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한 2주 만에 이렇게 만들어서 국회에 던져놓고 손도 대지 말고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국회에서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서 함께 논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천영석 원내대표 말씀하실까요? 예. 아무리 새로 출범하는 정부라 하더라도 기본 양식을 무너뜨려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정부 부처는 국민의 복리를 위한 조직입니다. 기업의 어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CEO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영리 기업 조직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 개편안 그 내용과 절차에서 사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용에서 정부 부처의 공공성을 철저히 약화시키고 주변을 내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어떤 부처는 더욱더 강하게 되고 힘없는 약한 부처는 더욱더 약화되는 강익강, 약익약 어떤 그런 기조라고 할까요?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또 공청회 토론회 한번 거치지 않은 사회적인 이런 공론화 작업 이거 지금까지 거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나 반드시 국민 여론 수렴하고 국회에서 철저히 심의해야 될 것이라고 시간이 다 봅니다. 됐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세 분의 원내대표 그리고 한 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말씀을 쭉 들었는데 이제 상호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호 자유토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규칙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여러분 앞에 시간 보이시죠? 타이머. 이 30초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30초씩 한 주제에 대해서 10번의 발언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시다 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1분 30초, 다시 말해서 3번의 기회를 한꺼번에 쓰실 수 있는데 그걸 넘으실 수는 없다는 것. 이거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0초 넘으시면은 한 번의 발언이 아니라 두 번의 발언으로 저쪽에서 카운트가 됩니다. 지금 저 위에 보시면 발언 횟수 여러분 다 보이실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다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중복된 질문 되도록 삼가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 및 기타는 나중에 나올 테니까 지금은 총론적인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 역할을 일단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죠. 자, 그러면 추첨 순서에 의해서 먼저 그 최인기 원내대표부터 질문을 하시든 발언을 하시든 그 이후에는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먼저 최인기 원내대표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예, 이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제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공공성이 강한 정부의 기구를 기업형 정부 구조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기업의 총수가 수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이윤을 많이 내는 그 기업은 권한을 강화하고 키우고 그리고 이윤이 적은 기업은 투자도 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국가 조직을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담당하지 못한 부문을 신장시켜야 될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 CEO적 발상에서 나오는 정부 조직 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정부 기구를 축소했지만은 힘센 부처는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총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또 대통령 실장의 권한을 집중시키는가 하면 기획 재정부라고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를 통합해서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쥔 공룡부처를 다시 만들었는가 하면 지식 경제부를 만들어서 또다시 강화하는 몇 개의 강요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과도 강요 체제를 독점 체제로 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번의 기회를 쓰신 거 보이시죠? 압니다. 예. 김현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이제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보면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 건가 하는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리더십의 문제를 좀 저는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좀 국민을 설득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자, 우리가 선거인 시기였고 우리가 승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더구나 국민들이 그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데 웬 말이 많으냐. 무조건 도와달라. 이런 자세는 저는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왜 우리가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고 이런 설득하는 그런 승자의 논리보다는 국민을 설득하는 좀 겸손한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앞으로 국정 운영도 그렇게 해야 여야가 원만하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국회에 대한 것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사실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인데 국회에 이렇게 던져놓고 저간 뭐 며칠 내로 뭐 원하는 대로 일정 유력도 고치지 말고 통과해달라. 이거 대단히 그건 앞으로를 위해서도 서로 정부가 일해 나가는데 우리는 새 정부 일하는데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리더십을 앞으로 새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을 우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천영세 원내대표 발언 신청하셨죠? 작은 정부, 효율성 있는 정부. 지금까지 현 참여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림화, 정부의 어떤 축소 이런 부분에 지금 여론을 일정하게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작은 정부, 큰 정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일 잘하는 정부, 일 잘못하는 정부, 질 좋은 정부, 질 나쁜 정부 이게 잣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그렇게 큰 정부가 아닙니다. 공무원 대비 지금 인구 대비해서 지금 공무원이 3%, 선진국 같은 경우는 7%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일 잘 하는 정부로서 가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편해야 될 것인가 이래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 통일, 인권, 방송, 생태 이런 사회적 가치를 다루는 부처들은 거의 폐지되거나 주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로 경제 권력은 훨씬 더 강화되는 이른바 대부처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뭐 대부처로라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은 정부 슬림화를 지향한다고 했지만은 강한 부처, 힘 있는 그런 주로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그런 부처들을 관리하는 부처는 더욱더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편파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발언 신청하셨죠? 예,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을 보면서 저는 40년 전 개발 독재 시대의 국정 운영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에 경제 강요 한두 사람이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고 개발 시대를 주도하면서 나갔던 그 시대를 상상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인 농민의 농촌진흥청 폐지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마는 그리고 농민을 지원하는 기관을 폐지하는가 하면 중소기업 지원 기능도 약화시키고 또 수산, 산림, 1차 산업 분야의 사회적 약자, 저소득, 생산력이 낮은 분야에 대한 기구는 축소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거대 공룡부처를 다시 키우는 이와 같은 것은 개발 독재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사고의 출발이 아닌가, 또 기업적 방법으로 정부 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김용원 원내대표
답변을 해주실 차례인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정리를 한다면은 추인기 원내대표께서는 대통령의 권한 집중, 농민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김유소 원내대표는 여론 수렴 부족이고, 천영세 원내대표는 작은 정부, 큰 정부보단 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죠. 이거 지금 잘 쓰게 안고 보니까 이 세 분 원내대표가 집중적으로 이제 공세적으로 나오니 3대1로 아주 버겁고 힘든 싸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은 또 똑같이 주니까 사실상 저는 이 4분의 1의 시간밖에 활용을 못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예. 들면서 규칙이니까요. 일부러 세 분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려면 시간은 아주 많이 필요하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잘 좀 인식을 새롭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세계의 거의 모든 선진국 정부들이 왜 적은 정부를 가느냐, 정부 기구를 왜 축소하느냐, 왜 우리는 그동안에 기능과 효율, 정부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가 하는 데 대해서 일정한 국민적 반성 속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자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효율성을 올리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부터 총실부터 축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부 이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느냐 그런 말씀 계신데, 10년 전에 우리 김대중 정부 시절에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정부 조직법이 국회에 와서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12일 만에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금 정부 조직법을 낸 지가 11일이 오늘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비해서 지금 너무 진도가 넓을 예. 뿐만 아니라 예. 그때는 청문회도 하고, 예.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청문회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청문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굉장히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들 시간이 다 가급합니다. 됐습니다. 예. 시간을 좀 많이 좀 주셔야 돼요. 근데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먼저 천영세 저도 한 원내대표. 3배쯤 주셔야 뭐 얘기가 되지. 예, 지금 어차피 김영호 대표께 자꾸 질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예. 지금 답변에 이번 정부 개편안이 대통령실 상당히 축소했다, 슬림화했다. 근데 실제 지금 들여다보면은 전혀 그 정반대입니다. 경호실, 비서실 통폐합해서 20% 감축했다. 규모는 그래 되는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대통령 보좌 기능은 훨씬 더 권력화돼 버렸습니다. 위상과 기능이 강화됐거든요. 청와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는 폐지될 필요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숫자는 작아졌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이 청와대가 상당히 무서워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4개의 지금 실을 갖다 합쳐가지고서는 대통령실로 다 지금 편제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소통령 역할, 누가 이 대통령 실장을 갖다가 사실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대통령 이외에 누가 이것을 가능할 것인지, 내각이 아마 전부 다 청와대 대통령실장만 쳐다보고 가지 않을 것인지, 오히려 총리는 그야말로 의전 총리로다. 총리실에 중요한 지금 이런 업무 기능을 갖다 빼가지고서 청와대로 다 넘겼습니다. 오히려 발달된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 개편은 특히 청와대나 총리실 이런 쪽을 본다면 주로 예. 사람 인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시간이 규정되어 다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해- 답변하시겠어요? 예, 답변하는 것도 또 이거 내려갑니까? 예, 그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횟수 다 재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천 대표께서 말씀하신 팩트에 대해서 인식이 이제 다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청와대에 있는 장관급 3자리가 줄었습니다. 수석이 2자리 줄었습니다. 비서관이 17자리 줄었습니다. 모두 청와대 106명의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청와대든 어디든 사람이 줄어들고 조직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일을 다른 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슬림화됐다. 대통령실이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지 어떻게 이걸 강화시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식이 완전히 정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윤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옛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영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죠. 살 수 없이 그때 기록을 한번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 출범할 당시에, 그 당시에도 정부 조직을 사실은 대폭 개편을 하고 장관급도 한 10여 자리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제1당이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결국은 반대가 심해서, 그 당시에 정부 조직 개편하는 아주 소규모 한두 개 부처에 밖에는 한정한 아주 소규모 개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정부 출범할 때,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총리 서리, 총리 인준 문제도 1월 4일 날 그때 김종필 총리 서리를 임명했습니다만, 한나라당이 계속 인준을 안 해줘서 8월 달에 8개월 만에 총리 인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안 하는데, 지금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하는 한나라당이 한두 부처가 아니에요. 지금 정부 부처가 지금 56개 부처 중에서 13개가 통폐합이 됩니다. 법률안만 해도 지금 45개 법안이 이렇게 엄청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옛날 우리가 일주일 만에 했으니까 일주일 만에 그냥 넘어가자 이런 논리는 좀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좌우간 빨리 최대한 우리 국회에 함께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합의점을 찾아 나가자. 네. 예. 또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답변해 주시죠. 근데 시간에 예.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진행하는 지금 거죠. 계속 진행은 되고 있죠.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2일 걸렸습니다. 크든 작든 문제가 있든 많든 이번에 이 정부조직법 이 기일 내에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지난번에 없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까지 했습니다. 2월 25일 날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대통합 신당에서 말로만 도와주신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모습 좀 보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게 졸속으로 된 거 아닙니다. 22여 개의 이 정부조직 법안을 놓고 저희들 심사를 했던 것이고요. 이 22여 개의 법안은 대한민국의 각계각층 행정기관, 심지어 정부로부터 나온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던 것이고 국회에서 또 지금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을 천년 기간을 끈다고 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조직의 대강은 이미 국민들 간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인기 원내대표. 그 정부 조직 개편은 지금 대부처주의가 우리 가까운 일본이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경우는 저는 원래 정부 조직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은 5년 정도 연구했던 결과를 가지고 지금 대부처주의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실의 권한이 약화됐다, 축소했다. 물론 기능은 숫자는 축소했겠죠. 그러나 지금 방송위원회 그 독립적인 기관을 대통령부로 옮기는 거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 권한도 대통령부로 옮기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놓고 본다면 결코 약화시켰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의 그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 내의 토론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뒷받침하지 않은 개편안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 설득하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영수 원내대표. 이번 내놓은 정부 개편안 그야말로 사상 유례 없는 정말 전면적이고 대폭적인 개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앞으로 5년에 담보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5년입니다. 그러면 단일한 한 개의 부처를 이것이 바꾼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럼 들어서는 정부가 철학과 어떤 국정기조가 다르면 또 그럼 그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 국민적인 사안인데 이런 부분을 토론회 공청회 한 번 없이 더군다나 45개의 법을 새로 만들고 고쳐야 되는 이런 부분을 지금 일주일 만에 아니면 열흘 만에 내놓고서 이거 처리해달라. 이게 사실 좀 맞는 얘기입니까? 이 좀 국민이나 의회를 갖다가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그 5년 뒤에 그럼 다른 정부가 들어서서 그럼 전면적으로 다 또 이번처럼 이렇게 대폭 개편을 했을 때 이 국가의 어떤 영속성, 국정의 어떤 그런 안정적인 어떤 이런 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무슨 기업의 무슨 부서를 일거에 어떤 조정하고 무슨 개편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부처가 존립할 때는 새로 생겼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신중히 좀 이것은 따져보고
살펴봐서 좀 이것을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전면적으로 한번 근원적으로 또 다시 알겠습니다. 발상에 시간이 좀 다 전환이 됐습니다. 좀 필요하지 않는가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요, 예, 김영원 정부 조직 개편안 수십 개, 우리 각급 어떤 대학이나 뭐 연구소나 우리 행정부로부터 받은 20여 개의 안내 정부 부처 안들이 제일 많은 그 조직안이 15부, 적은 것이 8부였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13부 2처로 하는 것은 그 중간 부분인 것이고요. 거의 모든 기관들이 낸 것이 공통되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저 추린 것에 지나지 않고요. 지금 우리 최인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일부 22성청이 12성청으로 했습니다. 영국 26부성을 18부성으로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23부로 16부로, 미국 독일은 15부입니다. 프랑스 싱가포르 14부, 스웨덴 12부. 대체로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대로 가지고 가다가는 경쟁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뒤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하고 간소화된 정부를 가자고 하는데 이 국민적 동의 하에서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예. 예, 김유석 원내대표.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 부처를 줄여가는 것은 뭐 세계적인 추세라고 인지하는 그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 조직을 이렇게 손을 대면서도 기본적인 방향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경제부처는 좀 줄여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주제가 걸려있고 하는 것들이 경제부처 쪽에 있습니다. 경제부처 좀 줄여가고 대신 사회복지 부분들은 늘려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그 글로벌 시대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게 되면 경제부처가 오히려 이제 공용부처화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 재무부 시대의 그런 권한 집중이 이제 금융적으로 되려면 금융이라는 게 만들어나는 경제부처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아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그런 쪽이 강화되고, 예를 들면, 건교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권한이 강화되고, 공용부처가 되는 데 비해서, 사회복지 기능들은 오히려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서 보건복지를 붙인다라든지, 무슨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쪽의 수요, 사회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별로, 방향이, 큰 틀로 볼 때 방향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칭도 좀 이상해요. 인재과학부 해서 이제 인재자를 교육으로 바꾼 건 참 다행입니다. 세계적으로 아무리 정부가 기능을 안 하는 예. 야경 국가 이 경우에도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기능이 있는 것인데, 예. 조금 이따 말씀드릴까요?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자, 지금 발언 기회 모두 한 번씩 남았는데, 최인기 원내대표만 세 번 남으셨으니까, 최인기 원내대표 얘기 듣고, 그 다음에 김용호 부위원장 말씀 듣고 이런 순서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 이 강한 권한이 센 부처는 강화하고 약한 부처는 약화시키는 그 결정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농업 분야의 개방시대 농정 기술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농촌진흥청 폐지하고 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커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특별위원회를 폐지해버린다든지 또 산림청, 수산청 이런 독립적인 우리 1차 산업기구에 대해서는 흡수하거나 다른 쪽으로 통폐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으로 지원 기능을 정부 기구가 하는 것인데 그런 힘이 적은 부처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힘센 부처, 기업 지원 부처 이런 부처만 강화하는 이 정부 개편안의 기본적인 발상이 저희 당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 참, 알겠습니다. 김용호 원내대표. 이 자리에 나와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데요. 저희들 농업을 키우고 경쟁력을 북돋우고 또 서민이 잘 살고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고 또 보건복지 분야를 확충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예. 농업의 산업화를 좀 가지고 오겠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경제업하고 연결시키겠다. 그다음에 보건복지. 죄송합니다. 예, 지금 한 번씩의 발언 기회 나머지 세 분 갖고 계십니다. 30초씩입니다. 30초. 예.
아까 이제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 말씀드렸는데 그 방향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이라든지 이게 시대에 좀 거꾸로 가는 거 시대 정신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 정부 가려고 하는 것은 시장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획재정부, 이 기획이라는 건 이제 플래닝하는 영어로 보니까 스트래티직 플래닝, 기업에 있는 무슨 전략기획 부서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지식경제부에 대해서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 명칭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예, 최영수 원내대표. 역시 이제 국정에는 결단해서 신속히 처리돼야 할 그런 사안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정부 개편이야말로 후자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정부 출범하고서도 이후에 또 논의하고 의견 수렴해서 손을 대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과감한 어떤 결단이 시간이 다 필요합니다. 됐습니다. 예, 최인기 원내대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이 대표기관으로 선출해준 국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보완이 되고 국민의 동의 속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의 자세와 사고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번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도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기 한 말씀만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근데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계적 형평성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10초만 제가 쓰겠습니다. 다음에 그- 좀 줄이더라도 말이죠. 근데 그 마무리 발언 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기 정부 출범 후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하자 하는 것은 정부 조직 개편 하지 말자 하는 얘기나 같습니다. 시간 예. 있으면 제가 더 설명을 알겠습니다. 드리십시오. 예. 그 시간 좀 주셔야지 이렇게 3대1로 계속 하게 되면 저도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그 룰은 지금 제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셔야지. 예.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답변. 글쎄 그런 문제가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의 형평성이라는 게 아무래도 중앙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 분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한번 답변을 하시고 이런 방식이 훨씬 낫지 않을까 세부 이 안건에 들어가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경제 기능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경제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중심 내용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던 이 경제 관련 기능들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세 개 부처로 통폐합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경제 기능이 통폐합됨에 따라서 효율성이 증대될 수도 있지만 거대한 공룡부서가 탄생돼서 통제 기능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앞서 토론에서 잠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 경제 기능에 대해서 이제 한번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추첨순에 의해서 이번에는 김효석 원내대표부터 발언하시죠. 네. 이제 경제부처를 어떻게 개편하느냐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우리가 이걸 뒷받침하는 정부 조직이 돼야 될 겁니다. 우선 이제 글로벌 경제 하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상 좀 선제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만들었던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 예가 예를 들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이건 다른 나라에 없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차별화해서 좀 치고 나가자 해서 만든 부처고 상당한 성과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처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통폐합 대상으로 삼은 거 이래가지고 우리가 국가 경영을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 첫 번째 문제의식이 있고 두 번째는 또 하나의 경제 지금 화두는 사회 양극화 아니겠어요? 이게 대단히 심각합니다. 사회통합이라는 게. 이걸 정부가 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회복지 분야가 위축이 될 수 있다. 왜 그런 거 아니? 기획예산처를 이제 재경부에 이렇게 통합을 시켜놓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처가 경제 쪽에 하게 되면 경제 논리에 밀려가지고 사실 사회복지 분야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다시 그걸 이 재경부 쪽으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제 논리에서 먹히게 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우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경수 원내대표. 한마디로 이번에 특징이 경제부처의 과대 권력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에다 기획예산처를 포함해서 기획재정부, 과거에 재경원, 재정경제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야말로 공영부처의 부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금융 분야가 나가긴 합니다. 그래도 직원 수만 하더라도 한 1200명 정도 거대 부처지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기획 파트와 집행 파트가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기획과 이 집행이 한 지금 부처 안에 있기 때문에 글쎄 이것이 어떤 이 집행력이라든지 추진력, 일사불란 이런 것은 이룰지 모르겠지만은 이 각 부처 간의 어떤 상호 견제, 상호 어떤 검증은 거의 여기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라는 맹점을 결정적으로 지금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 경제개발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경제계획을 위해서 어떤 기획과 이런 집행이 같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또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가 발전할 때로 지금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정부 부처 간의 균형이 필요할 때입니다. 과거 기준으로 왜 경제정책을 지금 부처를 갖다 평가하고 있는지 이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기획과 재정이 균형과 견제의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최경수 원내대표. 예, 우선 경제부처는 공통적인 현상이 경제부처를 공룡화했다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부처가 공룡화되고 비대화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내부적인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통제 기능이 약화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큰 사고도 불러올 수 있다. 우리가 1997년에 IMF 위기를 받았을 때의 재경원, 과거에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합쳐가지고 국제금융국하고 증권국을 심의관 하나로 놔뒀다가 그만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놓쳐버리고 경제부총리는 늘 어렵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이 건실하다. 이걸로 일관에 가다가 저희는 그런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제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공룡화에 대한 문제가. 또 아까 다시 일본 얘기를 합니다마는 대부처주의 대표적인 나라 일본에서 후생성하고 노동성을 합쳐가지고 공룡화되다 보니까 5천만 명의 그 연금 기록이 누락이 돼가지고 엄청난 국가적인 사건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룡화된 부처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와 견제와 균형하는 장치가 따라주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김영우 원내대표 답변해 주시죠. 이번 정부 부처 개편의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혁파하는. 그리고 부처 내부 간에 있어서는 그 조정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처끼리 조정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송했습니다. 경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조정했고, 총리실에서 조정했고, 기획예산처에서 조정하고, 재정부에서 조정하고, 또 각 과기부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부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정하는데 제대로 활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조정도 이제는 한 군데에서 하든지 신속하게 간편하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기부, 정통부, 해수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새로운 시대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대에 과기부, 정통부의 역할을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더 신장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예, 김유석 원내대표. 김용호 위원장이 혼자 방어하시라고 좀 애쓰시는데 그런데 저도 사실 시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아니 지금 이건 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 말씀하신 건 지금 시간. 다시 시작해 주세요. 많이 쓰세요. 다시 시작해 주세요. 그런데 정부 조직 개편에 무슨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데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냐, 우리가 뭘 목표로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조정하는 데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보자 하는 것도 일면성 있어 보이지만 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구개발이라는 게 각 부처가 다 하잖아요. R&D를. 금년만 해도 한 10조 이상 쓸 겁니다. 아마 10조 8천억인가 아마 기억이 납니다만. 각 부처 4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종합 조정하고 기획하고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과학기술부를 과학과 기술로 쪼개는 거라든지 정보통신부를 또 이건 사지를 찢어놨어요. 4개로 정보통신부가. 이게 왜 사지를 찢어놨는가?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부장은 지식경제부로 가고 전자정부 쪽은 행정안전부로 가고 디지털 컨텐츠는 문화부로 가고 방송통신 서비스는 방통위로 가고 4개로 이렇게 전부 찢어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정보통신 강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막 찢어놓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 건가. 지금까지 우리가 달성했던 이 4개 분야는 적어도 우리가 선진국보다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상당한 성과를 봤던 그런 분야인데 이렇게 쪼갰을 때 우리 경쟁력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예.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시간이 차 보시다. 됐습니다. 예, 천영세 원내대표. 우선 한 2가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융정책 기능에다가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에 있던 이제 금융감독 기능을 하나가 좀 묶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현 체제 하에서도 이 금융의 어떤 해이, 도덕적인 해이, 이게 이제 론스타 지금 외환은행 매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카드 규제 완화, 우리가 아직도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이게 하나로 다 지금 묶어가지고서는 지금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 것인지, 이거야말로 그동안에 재벌 대기업 측에서 금융규제 획기적인 완화라는 그런 재벌들의 이해, 또 경제관료들의 어떤 그런 금융부의 창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맞아떨어져서 나온 거 아닌가. 달리 이것은 참 해석할 길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기획예산청을 이게 독립한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나마 문화, 복지, 노동, 인권, 이 생태 환경, 이런 그 사회 분야에 대한 예산들이 그런 대로 배정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이게 지금 이제 재경부, 이쪽으로다 만약에 이것이 기획 예산이 이것이 지금 편제가 됐을 경우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재정경제부가 지금까지 재벌이라든지 이런 외국자본, 금융자본 이익을 대변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주시죠. 예. 우려되지 않을 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예,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경제부처의 현 그 개편안은 근본적으로 대기업,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를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위원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는 금산분리 원칙도 주장하고 있지요. 결과적으로 금융위원회에다가 감독원 업무와 금융정책 업무와 이런 걸 다 주면서 재벌의 금융자본 진출까지 허용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이 근본적으로는 국민경제 전반을 뒷받침하는 금융이 아니라 재벌 내지는 기업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을 저는 걱정을 하고요. 반대로 또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화시켰다. 농촌진흥청 폐지를 하고 출연 연구기관 하는 것이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안한 측 입장에서는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한미 FTA를 앞두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결국은 기술농업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품종, 새로운 기법, 새로운 영농 방법의 발전 이런 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기능을 출연 연구기관으로 해버리고 국가기관을 폐지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크나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원 대표. 지금 저는 마치 이 정부조직법 반대 방송에 엑스트라로 지금 끼어가지고 출연한 그런 기분입니다. 개혁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또 실감을 합니다. 총론에는 또 찬성하면서 이 부처 전부 살려내라 그러면은 결국 정부조직법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대로 정부 부처 가자는 얘기인지 아닌지 좀 분명히 그거부터 좀 가름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금융위와 이 금감위를 이렇게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지금은 1인 2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감위원장이나 감독위원장이나 같은 감독원장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 것이고요. 기획재정부와에서 있는 이 금융 기능을 따로, 금융이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따로 뽑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 당선자의 철학은 대기업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살리느냐. 이것이 역점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발언 다 하셨고요. 예, 천영재 원내대표. 이명박 당선인께서 대기업 위주의 국정 철학이 아니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말이죠. 이 산업자원부를 지금 지식경제부로 지금 거대화, 지금 권력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지식경제부가 아니라 이 산자부를 중소기업부로 승격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고용의 90% 가량을 지금 중소기업체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 별로 뭐 국가에서 지원 육성 안 해도 다 이건 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집중적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의 어떤 건전한 발전, 보호 육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 기능들을 묶어서 이것은 부로 다 승격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쪽으로 다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번 개편안에는 정부 슬림화의 원칙하에 8개의 법률상 행정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딱 유독 하나를 남겨뒀습니다. 예? 유독 이 친대기업 규제 정책으로 일관해왔던 규제개혁위원회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것을 갖다 지금 존속시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김효석 원내대표. 김영호 대표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반대를 위한 토론을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각 부처의 지금 정부 조직의 문제점을 여기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자 하는 거군요. 아니, 지금 말씀 들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부처를 다 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 목소리를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같은 부처 내에서도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같은 부처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 중에서 이제 아주 정확하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농촌진흥청 최인기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숫자 줄이기 위해서 너무 급급한 게 아닌가. 정부 조직 개편을 하는데 부처를 몇 개 줄이고 공무원 수를 몇 개 줄이고 이런 데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마지막 판에 농촌진흥청을 출연료를 떼낸 걸로 이렇게 됐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지금 비료 가격이 농민들의 금년 들어 25% 이상 올랐습니다. 많은 분목은 50% 이상 올라가 있어요. 한미 FTA 두고도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이건 잘못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부처 숫자 줄이는 거, 인원 줄이는 거에 급급하지 말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줄여나가자. 그렇지만은 몇 개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접근이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최인기 원내대표. 예, 대기업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겸하지 못하도록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금융위원장이 감독원장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독립성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재벌의 금융 자본 지배를 허용하고자 하는 금산분리 완화가 이미 이 당선자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같이 갖고 있는 그 위원회는 분명히 대기업 위주로 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중소기업을 중점은 두겠지만은 중소기업 특별위원회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의미 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의 중점에 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김영호 의원님. 이제 드디어 또 부위원장. 제 시간이 돌아온 모양이죠. 예. 이 금융위원회와 감독위원회가 똑같은 사람이 겸하고 있는 것을 이제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기구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작동 원리가 된다 하는 것이지 이것이 금산분리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또 농촌진흥청 폐지 잘못됐다 하면서 비료값 올렸지 않았냐. 비료값 올린 것은 이 정부가 올린 것이고 비료값을 올린 것에 대해서 농민의 원성이 자자한 것이지 농촌진흥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위가 없어졌다 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군데 조사를 많이 하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중소기업 특위가 대통령위원회에 중소기업 특위가 있고 중소기업청이 있고 산자부 있고 중소기업들이 여러 군데 쫓아다니느라고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중소기업청 하나 제대로 오롯이 하나 키우면서 그 상층 구조로 지식경제부에서 과거에 정보통신 관련되는 산업 또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산업 또 여러 군데 산업부의 어떤 고유한 산업 이것과 중소기업이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었을 적에 중소기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대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이게 대해서 정부 조직을 슬림화해서 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기업으로 그런 정부로 예. 가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참고적으로 지금 천영세 대표, 김효석 대표는 30초씩 쓰실 수 있고요. 최인기 대표 1분, 김용호 부위원장께서는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김효석 대표 30초 안에 발언해 주시죠. 이제 비료 가격을 농진청이 올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왜 농진청을 지원 기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태안의 기름덩이를 이렇게 닦으면서 기름을 닦아내는 데는 사실 오랜 세월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의 잘못으로 그런 엎질러지는 거거든요. 기름이라는 것은. 한 번 기능 정부의 부처라든지 기능이 흩어져 버리면 다시 모으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리기 예.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라. 알겠습니다. 예, 천영세 대표. 바로 중소기업 이 부처 저 부처 쫓아다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부, 산자부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청을 승격해서 중소기업부로 개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통부 또는 이 산자부 여타 다른 부서에 있는 부분들을 중소기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전부 다 하나 더 묶어서 중소기업 지원 육성책의 한 부분으로서 예. 승격해 나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인기 대표. 예, 그 농촌진흥청 문제를 거듭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미 간 FTA 국회 비준 요청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결국 농업 경쟁력을 올리는 것은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영농 기술을 키워나가는 이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로 농촌진흥청 업무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 연구, 보급, 지도를 국가가 포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FTA에 대해서 농촌 지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던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선거 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은 경쟁력을 살리지 않고서는 지금 농촌을 유지할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폐지는 곤란하다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예, 김영호 예. 부위원장께서 1분 30초 드디어 쓰셨습니다. 이제 제 시간이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중소기업을 살리는 그런 이명박 정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아주 수건적인 소망이기도 하고 아주 확고한 결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적인 어떤 그 선도적인 그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과기부, 정통부, 해수부가 지난 10년간의 세계적인 선도를 해서
그 어떤 그 역할이 이제는 지식경제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앞질러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경제적인 그리고 지원의 어떤 그 역할을 강조하겠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농진청 문제는요, 지금 정부의 청으로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유일한 것이 농진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 공무원 조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출연 연구기관으로 해야 이 FTA라든지 우리 농업의 어떤 그 경쟁력 이것을 이 파고를 넘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오랜 그 숙고 끝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농진청은 앞으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키우겠다는 확고한 입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기관 이거 포기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 역할 그대로 두고 오히려 더 강조할 것이고 그리고 이 출연 연구기관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100% 지원해 나갈 것이고 FTA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농업에 식품을 첨가해서 식품 산업까지 저희들 들어갔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경제 부처에 관한 문제 얘기해 봤는데요. 이제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통일 안보 기능인데요.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차례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 중에 쟁점 가운데 하나죠. 통일부 기능이 외교 통일부로 흡수된다는 얘기 이제부터 할 텐데요. 일부에서는 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이 모든 부처가 함께 추진할 과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각 정당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얘기 들어보죠. 추첨순에 의해서 천영세 원내대표 발언하실 순서입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과오를 범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남북관계, 민족 문제를 바라보는 민족의식과 철학 이런 것들은 뚜렷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당선인과 그 지금 한나라당 과연 이 지금 남북 문제 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향후의 어떤 통일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철학과 이런 기조 이게 사실 지금 어떤 것인지 대단히 지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남북 관계를 정상적인 어떤 국가 간의 외교 관계로 다 과연 볼 수 있는가? 이미 이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도 남북 관계는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남북 관계는 한편으로 아직 군사적인 지금 대결 체제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끊임없이 지금 화해와 협력 또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반 국제관계, 특히 어떤 한미 관계의 종속적인 관계로 남북 관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지금 개편안에 나와 있는 기조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하시고, 김효수 원내대표.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전체적으로 정책 기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데, 이제 가장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거칠게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이거 통일 안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안보 분야인데, 이제 남북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새 정부는 이것을 국제 문제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 현재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제 문제로 외교 문제도 이제 미국 중심으로 대미 외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남북 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인가 이거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전략적 상호주의 또 핵을 폐기하면 우리가 국민소득으로 너희들 북한을 삼첩을 만들어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이 폐기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우리가 상호주의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한 정도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북 문제가 바로 우리 먹고 살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통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명박 정부가 지금 좀 어려운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경색이 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생각해서 다시 남북관계가 긴장이 되게 되면 신용평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 어떻게 될 것이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조를
정말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인기 대표. 이번 그 통일부의 폐지와 외교부로의 통합은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기조의 변화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과거 햇볕 정책에 대한 문제의 제기로부터 시작된 사고 연속선상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남북 문제가 과연 외교 정책의 큰 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남북 문제 분당국 관리가 되겠는가? 그것부터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사고를 가지고 전문가 집단이 꾸준히 노력해서 연구해 나가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전담 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에 대한 정책을 수행해야 될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상의 국가 지상 목표로 설정된 그 부처를 없애면서 통합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분단 국가 현실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일부의 존속은 반드시 주장할 거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김영호 부위원장 말씀해 주실 순서인데요. 우선 통일부가 없어지거나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통일부는 외교 통일부로 더욱 확대되어 가지고 긴밀하게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로만 떼어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이미 국제화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만이 통일 문제를 전담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또 이제는 떨쳐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많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에도 생생한 몇 년 전에 통일부가 단독으로 북한에다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합의까지 해왔지만은 결국 산자부나 한전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이제 통일 문제, 남북 문제는 전 부처가 모두 올인해서 협력해서 도와줘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유엔에 남북한 공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제 문제 속에서 통일 문제를 다루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영석 원내대표. 지금 통일부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인수위 자료에도 폐지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한번 보시고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 개편안에 인수위 측에서 이 통일부 이 폐지 이걸 좀 바라보면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지금 한 10년간 정권을 잡지 못한 이런 변화 가운데 제일 큰 부분이 사실은 남북 관계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어떤 국민정부, 특히 지금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어떤 좀 이 강박증 같은 것을 좀 지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이 이번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 정서상으로. 이게 이제 통일부에 있는 모든 기능을 여기 부처 저 부처에 다 떼주고 한 20여 명 남는다. 남북 협력에 종사할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을 외교부에다가 그냥 갖다가 넣자. 근데 이건 참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 정신도 이건 참 훼손하는 것이고, 어차피 역사적인 지금 현실, 그동안의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의 어떤 교류 협력, 6.15 공동선언 이후에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어떤 통일을 지향해가는 이런 거대한 큰 흐름, 변화, 이런 부분을 고스란히 그것은 정말 받아 안고 역사적인 어떤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는 것이. 예. 근데 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단순히 정책인 어떤 상징성만 아니라 바로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예, 최인기 대표. 김영호 대표께서 금방 이미 남북 문제는 국제화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국제화돼 있지요. 하기 때문에 우리 육자회담 틀 속에서 핵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 합니다. 저는 국제화돼 있기 때문에 통일부의 독자적인 존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제화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우리 외교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외교적으로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 결국 강대국의 주장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은 우리 남북 문제 특수성을 가지고 우리 주장을 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벽을 만들어두는 의미에서도 저는 분명히 통일부는 따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도 지금 내독성에서 통일 문제를 서독이 했었지요. 그리고 동독은 외교부 산하에 두고서 통일 문제를 같이 다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결국은 전담을 했었던 그 서독의 통일 방안이 우위를 점했던 것처럼 뭐 타국의 예를 참고하자는 것입니다마는 남북 분단의 특수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 터전이 결국은 통일부가 존속이 됨으로써 근거와 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쯤에는 제가 좀 중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분 다 말씀하고 들어가고 하면 예, 예. 너무 좀 일방적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통일부 문제가 외교 통일부가 되고 통일부가 독자부서가 아니고 외교 통일부가 됐다 해서 통일부가 폐지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을 결코 위배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소봉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수정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짚어야 될 것은 저희들 폐지한 부처는 국정홍보처 폐지한 것은 한 곳밖에 없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 문제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전담부서를 두어야 된다 하는데 남북 문제의 특수성 때문에 외교 통일부 안에서 그 특수한 지위와 역할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은 복수 차관제를 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전담하는 차관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내독성 얘기했는데 그런 역할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통일되는 데는 내독성만의 역할로 된 거 아닌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라든지 또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시작하기 전에 막 넘기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저거 믿읍시다. 5초 됐는데 자, 또 스톱 넘기고 해주세요. 하는데 그 조금 시간 예. 할 거를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데요 말이지. 눈만 띄면 시간 하고 시작해버리면 있으니까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통일부를 내가 예. 봤어요. 예. 김호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통일부를 외교로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지만 당장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게 외교부 장관이 통일 문제 전문가는 아닐 겁니다. 결국은 국제적인 문제를 다룬 외교 전문가가 장관을 맡게 되고 남북 장관 회담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그에 참석하는 웃지 못할 모양이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통일 문제, 남북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남북 문제, 민족 문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쭉 북한과 접촉하면서 몸을 부딪혀가면서 싸운 전문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남북 대화 문제, 경험 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처를 두는 것이 훨씬 꽤 좋을 텐데 왜 그걸 없애려고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그건 이해할 수가 없고 만약에 외교 문제를 가졌을 때 우리 사례를 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구한말이나 해방 이후 측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미국 외교 중심으로 갔을 때 우리는 미국은 혈맹이지만 미국과의 동맹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 책임 문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속국 들어갈 때 가스라 테프트의 미략을 우리가 알 겁니다. 미국의 테프트하고 일본의 가스라가 협약을 맺어서 결국 우리가 속국이 된 거 아닙니까? 에치슨 라인하고 왜 우리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에치슨 라인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잘못 그어가지고 미국이 그런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민족 문제는 마무리해 주시죠. 정말 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문제가 풀 수가 없다. 예. 이게 예. 민족 문제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으로 해결될 수도 없는 것이 통일 문제이기도 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교 문제하고 남북 남북 문제인 예. 동시에 국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남북 장관 회담 말씀하셨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북쪽이 어디입니까? 우리 김효석 대표님. 거기 무슨 북한에 통일부가 있습니까? 통일 전선부가 있죠. 그건 당 아닙니까? 아니요, 내각 아니죠.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른 그건 외교부 겁니다. 장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저 통전부라는 게, 통전부. 예, 그 내각인가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남북 장관급 회담, 경제 문제는 경제장관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외교부 장관이 여기에 적절하지 않다 하면은 우리 또 특임 장관이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관이 점단해가지고 통일 문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청와대에 또 통일 그 비서관 자리를 또 두게 됩니다. 그래서요, 통일 문제는 꼭 통일부라는 부처 단독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발상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천영석 원내대표 하다면 김윤석 원내대표 하시죠. 북의 내각에는 통전부가 없죠. 당에 있죠. 근데 우리와는 기본적으로 다르죠. 저희는 당위 체제이기 때문에 북측은. 그래서 그건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난해 10월 초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 장관급 회담이 총리급 회담으로 지금 격상이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다 이제 수시로 열리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 역설적이게도 우리 통일부는 외교부 밑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문제 격상되는데. 지금 육자회담 얘기 나왔는데요. 육자회담을 통해서 지금 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본보기라고 봅니다. 국제적인 일반 어떤 관계, 그런 어떤 그 사업 활동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남북 문제나 이 북의 해결 문제, 핵 문제 이게 해결될 수 없었겠죠. 한쪽으로다는 남북 문제, 남북의 어떤 그런 관계, 회담과 협상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그걸 육자회담 안에서 녹여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육자회담 안에서도 상당한 외교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굳이 왜 이렇게 자꾸 이것을 지금 축소시키고 기능을 갖다 약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한나라당 내부에도 지금 반발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폐지에 대해서는. 네. 이게 혹시 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김윤석 원내대표 편안해 주시죠. 재밌는 건 한나라당의 김용갑 의원께서 통일부 폐지를 반대하고 계십니다. 가장 그 부분이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냉전적인 입장을 가져오신 분인데, 그분이 생각하실 때도 그래도 통일부는 있어야 된다. 근데 그분은 지금 더 이상 정치를 않겠다.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양심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양심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통일부가 없어지고 이걸 각 부처로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외교부로 가고, 경협 부분은 지금 이제 지식경제부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개성공단 관리 부분은 지식경제부로 넘어갑니다. 지식경제부가 볼 때는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하고 북한의 노동력이 투입된 하나의 수출 단지로 보이는 겁니다. 국제적인 문제 하나로 볼 거고, 다른 경협사업도 마찬가지죠. 다른 경협사업도 국제적인 경협사업 중에 하나로만 보이지 남북 문제의 특수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대북 정책을 잘 하려면 전담 부처를 두고 통일부를, 그 다음에 나머지 부처의 각 부처의 전문성을 서로 결합해서, 아까 한전의 전송 문제도 전력 수송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일부는 하려고 했지만 전담 부처인 산자부에서 그걸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 쪽을 전문하는 통일부하고 각 부처의 전문성을 합해 서로 조정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로 그 점이 있죠. 그래서 개성공단은 지금 통일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서 하는 것보다는 지식경제부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데서 하는 게 좋고, 그 실정적인 예가 바로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공급을 쳤겠다 해서 산자부 한전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전력 문제는 이제 지식경제부에다 맡긴다 이겁니다.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통일을 목표지만 당장 할 수 없다면 북한을 어떻게 하는 게 잘 살리는 것이냐,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최적의 방법이 뭐냐, 이 점에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인기 원내대표. 예, 그렇습니다. 이 한나라당에서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합한다는 뭐 논리가 나름대로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서 선택하는 그 가치, 그 기준이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이고, 모든 정책은 결국은 정책 결정자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도 지식경제부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농림부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렇게 다 가능하죠. 충분히 효율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단이 지금 50년이 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선가는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해서 통일 방안에 대한 접근도 하고 또 관계부처가 계속 공무원들 바뀌어 나가면서 연속성이 없는 그 부처 공무원들보다는 꾸준히 연구해서 특수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남북 통일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도 주장할 수 있고 논리도 주장할 수 있고 이런 것이지 외교 큰 틀 속에서 움직이는 통일정책 가지고서는 그런 특수 상황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런 정책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지금 한나라당 측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단은 무슨 그쪽 기준과 한 것을 저희가 갑으로 갖고 하는 것보다는 따라서 저희로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반대라는 말씀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외교 통일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통일 전문가를 계속 키우는 동시에 국제적인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적인 감각까지 갖추는 이제 전문가가 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틀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의 틀 플러스 국제감각이기 때문에 우리 외교 통일부의 통일 전문가가 더욱더 양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김영호 부위원장 제외하고 나머지 30초씩 쓰실 수 있고요. 김영호 부위원장 1분 쓰실 수 있는데요. 누구부터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김윤석 원내대표.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 포용정책, 햇볕정책이라는 게 물론 시행착오도 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새로 이 대북 정책을 결정할 때 한 번쯤은 성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서 대북 정책에 대한 기조를 좀 만들어 주시고 통일부 문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서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예. 네. 최영세 예, 대표님. 경제 교류 협력 사업을 비롯해서 남북 관계는 이제 정말 새로운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될 일이 정말 산적해 있고 위상과 역할이 분명한 통일부를 왜 약화 폐지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다시 근본적으로 한번 재고를 하고 논의들을 좀 심도 있게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예, 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최인기 대표. 예, 정책은 이제 그 집권자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만은 저는 통일부 존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유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의 지상 과제다, 상징적인 목표다 이런 뜻에서 통일부라고 하는 부처를 존치시키는 것이 옳다. 예.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김영호 부위원장. 네, 외교 통일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수차례 했습니다. 통일부가 단독으로 있는 게 좋겠는지, 외교 통일부로 역할을 하는 게 좋겠는지 하는 수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외교 통일부로 함께 있는 것이 통일부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도 낫다는 국민적 여론이 훨씬 높게 대단히 높은 수치로 나왔다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또 지난 10년간에 있어서의 또 최근 5년간에 있어서의 그 포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 퍼주기를 한 데 대해서 국민들은 많이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남북관계가 돼야 됩니다. 북한에 진정한 도움이 되고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핵 문제를 외교부가 주관부서로 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통일 문제는 남북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외교 통일부를 통해서 더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통일안보 과연 외교 통일부의 출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 당의 생각과 인수위 측의 생각 지금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 토론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토론 마지막 주제는 교육 등 기타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정부조직 개편안, 경제기능, 통일안보기능 외에 교육, 보건, 복지 이런 분야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고요. 얼마 전에도 영어 몰입교육 문제로 여러 가지 또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각 당의 의견 들어보죠. 그러면 추첨 순회에 의해서 김영호 부위원장부터 발언하실 순서입니다. 김영호 부위원장님. 예, 총론적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지난 5년간 지금까지 매주 2회꼴로 중앙정부 조직을 개편해 왔습니다. 숫자로는 566회 정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에 행정기관은 12% 늘었고 장관급은 21% 늘었습니다. 차관급은 무려 32% 늘었습니다. 1, 3급 고위공무원은 20%나 늘었습니다. 전체 행정부 공무원이 7.5%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현 공무원 수준이 OECD 국가의 2분의 1 수준이다, 3분의 1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OECD 기준에 따르면은요, 인건비를 정부가 지출할 경우에는 징집병까지 공무원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OECD 평균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대, 정부부터 군사를 빼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이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국회와 각 당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이명박 당선자가 어떤 사심도 없습니다. 오직 정부의 군사를 빼어서 그리고 국민에게 그 혜택과 봉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하기 전에 정부 조직이 되어야만이 2월 25일부터 네. 정상적인 정부로서의 역할을 알겠습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어떤 부분 발언해 주시겠어요? 예, 천영수 대표. 아까 여론조사에서 통일부 애교부하고 통일부 합쳐진다. 얘기는 이제 접어두시고요. 글쎄, 그렇게 예. 얘기했는데 인수위가 개편안 발표되고 나서 여론조사에서 어떤 부의 이 통폐합 폐지에 대해서 가장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과학기술부입니다. 과학기술부 그대로 둬야 된다는 여론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래도 통폐합 주장이 더 네,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인수위에서 이걸 떼어내려고 그러는지. 그런가 하면 OECD 의견서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부 가장 선진화된 업무로서 이게 다 이게 칭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부처를 왜 없애려고 그러는지. 과학기술, 이건 나눌 수 없다고 봅니다. 과거 한 20년 전에는 그 가능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 모방기술이 이제 중심이 됐을 때. 그러나 지금은 모방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원천기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이거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 교육의 권한을 대학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 얼른 보면은 이건 자유다. 이게 얼른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현실은 우선 공공성이 대단히 좀 낮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관치교육이라고 이걸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립대학이 지금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예, 김윤석 대표. 새 정부의 정책 중에서 이제 가장 우려되는 영역이 또 교육입니다. 교육이. 지난 30년 동안 박정희 정권 때부터 꾸준히 추진해왔던 평준화라는 틀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깨질 위험에 놓여 있는데, 새 정부의 모든 이제 논리가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건데, 이 교육시장에 경쟁의 논리를 도입했을 때는 대단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정권이 달라졌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선 학벌, 사회에서 벗어나야 되고 가난의 대물림을 우리가 없애보자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금 교육정책을 보게 되면 지금 교육정책을 초, 중, 고등학교는 시도에다가 위임을 하겠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시도 교육감들이 전부 교육의 자사고 특목고를 만드는 경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학교가 이제 양분이 돼버려요. 자사고냐, 비자사고냐. 딱 양분이 돼가지고 엄청난 사교육, 지금 이미 사교육 열풍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라든지. 또 대학 입시를 대기업에 지금 위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규제 주체를 지금 대기업에 물려놓으면 대기업은 대학 총장들의 친목 모임입니다. 친목 모임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내신 비율을 얼마로 하느냐를 가지고 다툴 텐데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대학이 맡길 텐데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학교의 공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 건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인기 대표.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저도 대단히 걱정을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월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소홀히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준화 문제가 그동안 오랜 과제였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에 위임하겠다 이렇게 하면 초중등 교육은 지금 의무교육이고 국가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재정력 격차가 큰 시도 사이에서 그 보편화된 기준을 유지해야 될 의무교육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리면 그것은 대단히 국가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한 얘기고요. 고교입시 문제도 금방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외국어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지금은 대통령 영으로 교육부 장관이 통제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 자율화해버리면 모두 남설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또 과외 시작되고 또 사교육비 늘고 이렇게 엄청난 또 입시 지옥이 불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저는 사립대학교 국민대학교 총장을 3번이나 한 사람인데 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들의 이익단체입니다. 예. 따라서 거기에 시간이 대학 입시를 맡길 능력이 마무리해 없습니다. 주시죠. 예. 이제 김용호 부위원장. 이 과학 교육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과학교육부에 정부의 그 R&D 예산의 거의 90%는 과학교육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연구하는데 무슨 분리가 된다거나 어떤 혼선이 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교육부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그 더 튼실해지는 이런 역할도 해줄 수가 있고 또 지원이 대학과 연구소에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 지원, 인재 양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과학교육부로서의 또 교육과학부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준화는 지금 평준화가 우리 30여 년 동안 평준화에 덫에 지금 깔려 있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고치지 않으면은 이 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자 이런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난의 대물림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확고한 어떤 당선인의 어떤 의지가 이런 과학교육부, 교육과학부로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시도의 교육 문제가 이관됐다는 것이 모든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사 행정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는 것이고 이 중앙정부에서는 전반적인 방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교과서 문제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칙에 맞도록 하는 예. 것입니다. 예, 최인기 대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과학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학과 기술은 융합시대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어찌됐든지 간에 기능은 그렇게 기술까지 따라가줘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기초과학을 통해서 생성되는 기초 원천 기술의 개발, 연구, 이 기능까지는 일관되게 과학과 묶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지식경제부하고 또 교육과학부하고 분리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과 기술은 합쳐서 교육부하고 묶어주는 것이 국가 장래로 봐서 옳다고 보고요. 또 지식경제부에서 연구하는 그 과학기술은 단기고 상용화 필요한 기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과학기술부로 교육과 합쳐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마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대학 입시를 대학에다 맡기기 위한 단계적 과정으로 대교협에다가 지금 대학 입시 업무를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대교협은 그런 검증된 능력,
객관적인 투명성 예, 이런 것이 정리해 없는 주십시오. 단체라는 점을 시간이 다 깊이 됐습니다.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윤석 대표. 그 교육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의 구호는 참 좋은 구호는 다 갖다 붙인 감이 있습니다. 학교 만족을 2배로 하겠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가난에 대물림만 하겠다. 다 좋은 구호예요. 근데 실제 만들어 놓은 정책을 보면 정책은 다 거꾸로 갈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지금 자사고를 100개 만들겠다. 또 시도지사 위임하겠다. 특성화고 계속 300개 만들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학교 간에 벌써 고등학교 간의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학교 서열화가 옛날 그 소위 얘기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이게 만약에 서열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사교육 시장이 결국은 지금은 사교육 시장이 중학교 영역은 비교적 덜한 지역인데 이제 그 고교에 등급화가 되게 되면 이건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사교육 열평이 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구호를 하고 있는 사교육비 2분의 1로 줄인다라든지 가난의 대물림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정책이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가 돼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 중에 문제점들 그 국가인권회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들이 각자 그 위원회를 조금 이따 이제 시간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다 각각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한 건데. 예, 최윤수 대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통합 인력 양성 업무를 일어나겠다. 평생교육의 철학의 부재에서 온 거라고 봅니다. 바로 이제 산학협력 이 부분에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R&D 이 부분도 결국에 교육부로 다 이관되는 기초과학은 이것은 축소되고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에 이제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는 이제 산업기술 그 부분만 이제 확대될 텐데 오히려 인력 양성 업무를 통합한다면 교육부와 노동부의 어떤 그런 통합 이렇게 가야 될 텐데 노동부에 대한 어떤 업무는 통합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해드리고요. 국가인권위는 뭐 얘기가 다른 분들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와 이제 관련해 대통령 직속기구로다 두고자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하는데요. 미국은 상업방송이 중심입니다. 미국의 FCC도 완전히 독립된 위원회입니다. 완전히 무소속 위원회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주로 미국의 FCC 이걸 주요한 어떤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게 인수위가 주요 모델로 삼은 미국의 FCC의 어떤 독립적인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건 권력의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을 위한 어떤 그 의도가 감춰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부수기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말씀드릴까요? 예, 김영부 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간적으로. 그 대입시 문제를 대교협에서 한다는 것은 무슨 대교협이 뭐 법인으로 법정 단체이긴 합니다만은 대교협에서 입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입시의 어떤 큰 방침을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하는 그런 자율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평생 학습 교육에 대해서 우리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인이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앞으로 우리 평생 학습 교육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런 체제 속에서 이런 교육 문제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통위를 왜 대통령위원회에 두느냐 하는데 우리 헌법 구조상 입법부나 사법부에 둘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위원회에 걸쳐놨을 것이지 철저하게 독립성은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얘기. 최현수 대표. 그저 위원 합헌 논란인데요. 이미 1900 방송이 논의할 때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있는 헌법학자들도 합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위원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엄연히 그렇습니다. 이건 언론학자들에 따라 바라보는 게 다른데요. 이미 그 당시에 논의 다 끝난 부분입니다. 인권위 부분도 그렇고요. 제4부로 다, 삼권 분립에서부터 제4부로 다 가는 그런 기구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볼 때 인권위와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굳이 이것은 행정 독립을 해가지고선 별도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이런 권력 기구로부터의 어떤 인권의 어떤 침해 이런 것을 어떤 구제하자고 하는 것이 인권위원회인데 이런 부분이 대통령 직속으로 다 들어가가지고서는 대통령과 어떤 행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그런 인권 침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잠깐만요. 말씀하시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좀 예산도 지금 방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방송발전기금에서 이것이 나오고 일부 지금 이제 국가 예산에서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전적으로 다 지금 정부 예산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에서 그건 통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건 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공공방송을 정리해 중시하고 주십시오. 시간 있는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미국의 예, FCC에도 알겠습니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느냐. 최인기 대표 발언 시청하셨죠? 예,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송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대통령이나 또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도록 별도로 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객관적인 공정성과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마라 해서 별도의 기구를 둔 거거든요. 근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방송위원회가 대통령 소속하에 들어가가지고 그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화하는 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의 기구 통폐합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연구가 됐지만 지방에 대한 권한 위임과 지방의 특별관서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방침이 없거든요. 이것도 같이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 국토관리청, 보훈청, 노동청, 병무청 여러 특별관서들이 지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 속할 것은 속하도록 하면서 특별관서의 통폐합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그건 중앙정부의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인력 감축, 기구 조정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된다고 마무리해 생각합니다. 주시죠. 김현석 대표. 아까 이제 위원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는 건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이게 위원회에서도 이미 사안을 보내왔고 만약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대통령 측으로 삼았을 경우에 아마 문제를 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러 위원회 중에서 이제 없애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것도 없애겠다고 한다면 정말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인 건가? 지금 균형추를 좀 맞춰가려는 그 안의 노력을 이제 여기에서 그냥 중단하는 것인 건가?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문화수도 특별법에 의해서 문화중심위원회 같은 것도 이번에 이제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제주의 4.3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서 겨우 특별법을 여야 합의해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것인 건가? 오랜 동안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너무 위원회를 줄였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무슨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국민권익위를 만들었는데 전부 기관인 성격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이런 걸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억지로 이거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답변해 뭐 주시죠. 드릴 말씀은 많고 시간을 얻고 어떡하죠? 예. 인권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중앙선관위나 헌법재판소 같은 이 특별하게 제4부로 인정했는데 이게 헌법 후에 나온 기구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위 유엔 판무관한테 설명을 했더니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갔었습니다. 유엔도 우리 그게 대통령이 장악한다. 장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전혀 그런 뜻도 없다. 하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인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과학기술 분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술도 교육과학부에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또 지금 지방자치 문제와 지방특별기구 문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효석 대표께서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균발이 말씀하셨는데요. 예. 균형발전위원회 한 10초만 주십시오. 이미 균형발전위원회 아시다시피 예. 기획이라든지 핵정이 다 끝났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각 부처에서 예. 수행하는 게 더 낫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부처로 이제 돌려드리고 예. 나머지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했어요. 예. 416개 위원회를 알겠습니다. 200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위원회는 1년에 알겠습니다. 한두 나중에 차례 회의로 말씀해 열리지 주시죠, 않습니다. 그거는. 30초씩 지금 3분 남으셨는데 마무리 마저 쓰시죠.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뭐 아무나 손을 괜찮습니다. 이제 이 정부조직 개편은 정말 국회에서 여야가 한번 지혜를 모아봅시다. 한나라당 여기에 대해서 손을 내밀면서 같이 해보자 하면 우리는 손을 잡고 같이 해보겠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는데 손을 뿌리치고 혼자 가겠다고 발목을 내밀면 우리는 그 발목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국민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열린 자세로 해야 됩니다. 야, 이런 각각의 논리가 오늘도 토론도 보게 되면 자, 우리는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절대 우리가 원한 못 고치겠다 마무리해 이런 주십시오. 자세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최인기 대표. 예, 제가 아까 말씀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개편을 했는데 기상기획위원회까지 통합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차제에 이 소방 기능하고 방제 민방위 기능을 분리해서 소방은 소방 전담청으로 분리하고 민방위 방제 비상계획 업무를 안전부 소관으로 본부 소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천영세 대표 30초 쓰시죠, 마저. 제재민주노동당의 어떤 그런 정부 조직 개편, 뭐 단편적이지만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사회 지금 예산의 한 5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 제도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토개발, 너무 하여튼 전국을 갖다가 개발로 내리고는 건교부 폐지하고, 그 다음에 아까 국정홍보처 폐지하고, 그건 뭐 국무총리실에 공보원으로 다 이렇게 가면 뭐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극화 해소하고,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상당히 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토론한 지 2시간이 채 안 됐는데요. 그 시간 동안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는 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고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시각을 갖게 됐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각 토론자들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미진한 부분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각 의원분들에게 2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첨 순서대로 최인기 원내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 측에 요망을 합니다. 우선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 농민과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부 구조를 만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마는 64% 득표율에 48%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유권자의 30.5%의 지지로 얻고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머지 70%에 이르는 국민의 목소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외적인 여건도 대단히 힘듭니다. 하기 때문에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국민은 큽니다. 그 기대가 크다고 해서 그것을 등에 업고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밀어붙이시기로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건대 민의의 대변 기관인 국회에서 절충한 수정한 여러 가지 고쳐진 안이 만들어질 경우에 흔쾌히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정부의 조직으로 만들어 갖출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독선이라든지 또 아집이라든지 고집스럽게 나갈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구를 어떻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효율성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형으로 정부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 또 기업 위주의 정부 구조 개편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영원히 이 정부하에서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또 국민의 뜻을 받아서 밀어붙이시기 아닌 공감을 얻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준비가 있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다 함께 준비하는 사심 없는 우리의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청계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적인 합의를 좀 거둬날 텐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 관행이라는 게 all or nothing이었어요. 그냥 서로 부딪혀가지고 각자의 주장이 부딪혀가지고 한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관행을 우리가 좀 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좀 지혜를 모아서 합의를 해나가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대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한나라당이 중앙정부를 독점하고 현재 거의 모든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까지 한나라당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예를 봐도 시장은 물론 도지사는 물론 구청장, 군수 또 기초단체 시장 할 것 없이 90%, 95% 이상이 한나라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도 만약에 국회까지도 만약에 한나라에 독점하게 되면 한나라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는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시장과 효율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 어려운 서민들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견제 세력을 만들어 주어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지 견제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겠습니다. 야당이지만 무조건 과거의 야당처럼 발목 잡는 그런 야당은 안 하겠습니다. 함께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가지고 경쟁하는 창조적인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우리는 5년 뒤를 기약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뛰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엮는 새로운 수권 세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대로 파격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명박 당선인이 협조를 구한다면 민주노동당 기꺼이 협조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이 상생정치를 표방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진정성을 갖고 머리 맞대고 서로 고민하고 논의하자고 한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고 있는 정부 조직 이 개편안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 정부에 비해서 사실은 좀 그렇게 큰 정부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지금 이 참여정부 잘못해오다 보니까 오히려 줄이라고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일 잘하는 정부냐 그렇지 못한 정부냐, 질 좋은 정부냐 질 나쁜 정부냐 이런 잣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45개의 법률을 새로 만들고 고쳐야 되는 이런 정부 조직 개편, 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이 정부 조직 개편안 이 부분을 무슨 포고문 발표하듯이 이렇게 내놓고 국회에서 빨리 이것을 처리해달라 이렇게 밀어붙이면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정말 가슴을 열고 진지하게 국회 안에서부터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 개편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정부 개편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 지난번에 국민들의 그런 염원과 열렬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더 저희들 몸을 낮춰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안정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도록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예. 다시 열심히 뛰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나라당 김용호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2분 30초입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 국회에서 소수당입니다. 힘이 약합니다. 정부조직법도 밀어붙일래야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각 당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지금 고치지 못하면은 영원히 고치지 못합니다. 정부의 군사를 빼고 청와대부터 축소해서 이명박 당선인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때까지 온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용을 아끼고 예산을 아껴가지고 그 돈으로 교육과 복지에 쓰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각 정당, 각 정파에게도 호소합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 2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무총리 인준도 돼야 되고 국무위원 인준도 하려면 정부조직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됩니다. 청문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일 이후에 대통령만 있는 그런 정부를 원하시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조직법 어떤 이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힘을 빼고 정부를 효율화시키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고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심도 없습니다. 스스로 겸손하고 섬기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을 대통령으로서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 당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되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30초 남았는데 안 쓰셨네요. 예, 저희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벌써 두 번째 정권 교체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정치학자들 두 번째 정권 교체가 됐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정착을 얘기한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요. 바로 그런 예측을 또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 집중돼 있고 오늘 저희 토론 또 관가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만큼 지금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좀 더 성숙히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희가 네 분의 마무리 발언 들었죠. 이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1차 공직선거 토론회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주신 네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나라당 김영호 부위원장 네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두 번의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공직선거 토론회, 여러분들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뽑을 때 각 당의 정책이 과연 어떠한 것이고, 각 당의 정강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잘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기회로 이번 토론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